네, 요즘 시장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지표로도 자고 나면 해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시장도 출렁이고 변동성이 참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베테랑들을 모시고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김태홍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 이한영 보고펀드 자산운용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한국경제TV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심수연 캐스터 먼저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한국경제TV와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 등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직접 시청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경제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됐는데요. 지금부터 그 결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투자 경력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5년 이하가 60%로 대다수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건 5년 이상 10년 이하로 17%를 차지했고요. 10년 이상 15년 이하 투자한 분은 9%였습니다. 무려 15년 이상 투자한 분도 답변자의 약 14%에 달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시장에서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도 있죠. 꾸준히 투자를 이어온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금은 7,245만 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의 주식 투자 규모 현황은 어땠을까요? 현재 주식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고 답변한 분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분은 18%,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분은 26%에 달했는데요. 1천만 원 이하로 투자하는 분도 12%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로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은 각각 어느 정도였을까요? 참고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60년간 유지해온 연평균 수익률이 약 20% 정도인데요. 또 S&P 500 지수의 출시일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에 달한다고 하죠. 수익률 15% 이상을 목표로 하는 시청자분이 57%로 가장 많았고요. 10에서 15%를 목표로 하는 분은 20%, 5에서 10%를 목표로 하는 분은 16%에 달했습니다. 3에서 5%의 다소 보수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분도 8% 집계됐는데요. 저희 한국경제TV 시청자분들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하며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익률 달성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투자 리포트 짚어봤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시청자들의 목표 수익률 조사한 결과를 보면 15% 이상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올 상반기 개인 수익률은 좀 저조한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먼저 해외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 왜 이렇게 부진한 건지 이채원 의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배주의에 좀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 상승률 자체가 좀 미비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사실 돌이켜 보면은 알티오젠이나 삼양식품, 실리콘2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한 4-5배 올랐거든요. 네. 근데 미국도 사실은 엔비디아를 제외하면은 그 나머지 기업들은 상승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중소형주들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성장주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종목만 선택을 잘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이채원 의장님께서 너무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태용 대표께도 여쭤볼까요? 네, 그 상반기로는 코스피가 한 7%밖에 못 올랐습니다. 미국 오른 거에 절반도 못 올랐는데 네. 지금 오기 전에 보니까 연초이후로 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다가 빠져나간 것들도 영향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학개미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900조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미국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연기금 포함이거든요. 근데 연기금을 빼고 보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서학개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당연하게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엔 별로 없는 AI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채권 금리, 미국 국채에 사는 수요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들이 미국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던 점이 한국의 코스피가 좀 부진했던 이런 이유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자금들이 미국으로 많이 흘러들어갔다. 이한영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거랑 이제 좀 첨언해서 드리면 사실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네. 올해는 사실 지수만 보면 주식을 좀 하기 싫어지는 약간 그런 구간일 수도 있지만 개별 종목이나 섹터를 보면 되게 성장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반기 때는 보면 외국인 중심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약간 자극을 받았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이 수출주 중심으로 실적이 좋으니까 사실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던, 근데 지수는 안 올랐지만 섹터 순환면은 좋았지만 이제 그 차별성이 이제 괴리를 발생시켜서 투자자분들이 되게 체감적으로 힘들게 하는 형태가 나타났는데 국내 요인만 따로 놓고 보면 사실은 올해는 완벽하게 외국인 수급 주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관 수급이나 개인 수급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좀 올해 한국 시장에서 좀 약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어제까지 하면 네. 연초 이후로 한국을 외국인이 20조 순매수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은 이제 한 8조 원 정도 순매도인 상태고 개인도 한 13조, 14조 사이로 순매도인 상태라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관 수급이나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약했던 게 좀 부진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대폭락장도 있었고요. 요즘 채팅창을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진짜 주식을 그만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때를 좀 여쭤보겠는데, 예. 이채원 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도 한 30몇 년 했으니까 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역시 뭐 IMF 구제금융 외환위기 때죠. 외환위기 때고 1997년, 8년 그 시기가 뭐 코스피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절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였고, 네. 그 다음은 역시 뭐 글로벌 금융위기죠. 리만 사태 때도 코스피가 2000에서 뭐 89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그때 힘들었고, 근데 그 두 가지 힘든 시기는 다 힘들었어요. 다 같이. 네. 나라도 힘들었고 모든 국민도 힘들고 모든 투자자들이 힘들었는데, 저는 그 외에 이제 상대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는 이 시장이 양극화될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돈을 버는데 제가 못 벌고 있을 때. 예를 들면 1999년에 IT 버블 때, 네. 그때 뭐 기술주들은 크게 주가가 올랐는데 뭐 KT가 20만 원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롯데칠성이나 아모레퍼시픽은 뭐 주가가 뭐 반토막 나고 PR이 0.8배까지도 가고 그랬습니다. PBR이고 PER이요. PER이 0.8까지 갔었는데, 그 다음에 힘든 건 이제 뭐 차화정 장세라고 있었어요. 리만 사태 이후에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좀 시크리컬 종목들이 크게 올랐고, 또 일본에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차화정이라 해서 새 업종이 이제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장이 이제 그쪽으로 쏠려갔었고, 저희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싼 음식료 이런 걸 많이 들고 있었어요. 네. 그때 롯데상강 PR이 3배였고, 그 당시에 뭐 오뚜기 같은 거 12만 원이었고 PR도 3배 정도였는데, 그런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좀 비싼 주식이 계속 비싸지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이제 두 시기가 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 성과가 부진했을 때 힘들었다는 경험을 들려주셨고, 김태용 대표께서는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보면은 네. 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21년에는 공급망의 문제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굉장히 치솟았을 때 그 예측이 안 되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가가 사실은 그 지난 30년 동안 5%를 넘어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9% 근처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 전문가 예측도 틀리고 파월도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었지만은 그것도 틀리고, 이런 예측이 안 될 때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예측이 안 될 때가 가장 어려웠다. 이한영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이 두 분 앞에서 명함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20년 동안에 사실 코로나나 리만 사태 때는 사실은 급락이 나왔었고, 이제 쇼크 뒤에 V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막 심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그거는 좀 덜 하거든요. 그냥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2021년도,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2021년도 하반기부터 실적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그 사이클이 사실은 지금 최근에 아까도 뭐 설문조사 봤을 때 최근 5년 이내에 투자하신 분들이 뭐 60%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이 사실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이 장세. 그래서 이게 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그 인내해서 가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 긴 그 구간이 사실은 저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베테랑 분들도 어쨌든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점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셨고요. 8월 초 급락 때도 그렇고 지나고 보면 그때가 뭐 저가 매수에 기이지 않았을까라고 뭐 때를 놓치긴 하는데 위기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어떤 전략들을 좀 취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의장님 어떤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급락할 때는 뭐 많이 빠진 종목을 사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그때 많이 빠진 종목들은 뭔가 좀 트렌드가 지나가거나 좀 하락기에 접어든 종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좋아 보이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 중에서 다소 좀 부담스러워서 못 샀던 종목들도 있을 거고 실적이 좋은데 이게 똑같이 빠질 때 예를 들면 뭐 전 종목이 10% 하락을 하는데 좋은 종목도 10% 빠지고 나쁜 종목도 10% 빠져요. 그렇게 되면 그때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덜 싼 종목을 팔아서 더 싼 종목으로 갈아타도 돼요. 어차피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 스테이지의 주도주들이 좀 그날 낙폭이 많았는데 회복이 잘 안 돼요. 지금 네. 몇몇 종목들 보면 뭐 IT 업종에도 몇 개 있고 근데 예를 들면 금융지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날 같이 꽤 빠지긴 했는데 회복이 빨랐죠. 그래서 좀 새로운 스테이지의 좀 주도주들, 초기 국면의 주도주들을 오히려 그때 좀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나 은행주도 언급을 해주셨고 김태용 대표께서는 급락기에 발굴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측이 안 되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랑 상관이 없는 이런 업종을 고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경기는 예측이 안 되지만은 그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성장하는 산업들을 몇 개를 공략을 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IRA 법안이 발표가 됐었고 많은 공장 증설이 있으면서 인프라 투자가 많았죠. 특히 뭐 변압기 수요라든지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런 전력 기기 업종을 저희가 초기부터 좀 투자를 빠질 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AI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챗GPT 나오고 난 다음에 M7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도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나빠지지만은 경기가 나빠짐에도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는 업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좀 공략했던 것들이 작년과 올해 이제 수익률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경기 영향이 적은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는 경험을 들려주셨고 이한영 본부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8월 초 저희가 급락을 좀 맞이하면 사실 급락이 발생하면 기본적인 그 대응 공식 자체는 1차적으로는 낙폭 과대를 먼저 대응을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실적이 받쳐주는데 저희가 그동안 못 샀던 아니면 실적이 받쳐주는데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으로 대응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어차피 수급 플레이로 저희가 한번 딱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들고 갈 포트로 이제 몰아가는 형태의 이제 대응을 좀 펼치는 게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하락했을 때는 사실 8월 초에 하락이 됐고 그다음에 하락의 빌미들이 각종 이슈들을 한 번에 반영하면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차피 하반기를 맞이하고 그다음에 내년 시장을 또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올해 좋았던 거 말고 새롭게 내년에 좋아질 거 그리고 지금 시장의 이슈가 경기 둔하다 그다음에 환이나 금리의 방향성이 바뀌는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면 그거와 좀 무관한 쪽들을 좀 건드려 보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거는 사실은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들이 내년에 실적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빠져 있을 때 먼저 좀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저도 뭐 이런 그 각종 이슈들 급락들 보면 사실은 좋아지는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사이클에서 한 번씩 주는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실제 저는 이제 2009년 초에 그 당시에 좀 정말 옛날 얘기지만 단적인 예로 기아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하면서 회생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진입을 하거든요. 그 네. 기아차의 저점이 6,700원, 800원 사이였는데 지금 보면 10만 원 넘어가 있는 주식. 그러니까 빅사이클의 초입을 어쩌면 이런 그 단기 쇼크로 인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대응을 하면 장기적으로도 좋다. 그리고 어차피 단기 대응은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눈여겨봤던 종목을 이런 급락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셨다는 점을 좀 전해주셨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채원 의장님 같은 경우는 가치주 투자의 대가로 좀 이름이 알려지신 분인데 올 상반기 가치주의 성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1, 2월 정도까지는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2월 말부터 이제 밸류업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좀 힘을 받아서 좀 은행주라든지 뭐 금융지주, 그다음에 자동차, 일부 이제 지주사들이
이제 성과가 좋았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단순 가치주가 올랐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PBR이 낮은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성장성이 아주 안 좋다거나 펀더멘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사이클상 좀 이렇게 저점에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지배 구조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거버넌스가 안 좋은 기업일 수도 있고 주주환원이 인색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싸도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특징은 이제 어쨌든 주주환원 의지가 강하고 실적도 좋으면서 PBR만 낮은 게 아니고 이제 PER도 같이 낮은 업종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와 은행이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상반기는 이제 자동차, 은행, 일부 지주사들, 뭐 LS라 두산 뭐 이런 것들이 주가 크게 올랐고 네. 그 덕분에 이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뭐 가치주 펀드들은 이제 성과가 좋았을 거고 반면에 이제 뭐 소비재나 이런 좀 시클리컬한 업종들, 뭐 철강이나 이런 쪽에서 좀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은 그런 섹터 쪽에서는 네. PBR이 뭐 0.3, 0.2라도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가치주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고 거버넌스가 좋았던 가치주들은 꽤 성과가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상반기 주주환원 의지가 강하고 실적도 좋은 기업이 성과가 좋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지도 좀 궁금할 텐데 종목을 잘 고르는 방법, 그 기준이 뭔지 먼저 김태용 대표께 여쭤볼까요? 네, 저는 이제 신문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뉴스 이렇게 짤막한 거 말고요. 네. 지면 기사나 이런 그 인덱스 기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보다 보면은 이제 산업의 변화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네.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라고 보이는데 성장 산업들이나 또는 산업의 변화들이 신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들을 캐치를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키워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제 기업 중에서 독과점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독과점 기업이 있는데 경쟁사가 이제 5개 미만인 회사들 예를 들면 이런 회사가 갑자기 증설을 발표를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증설을 발표하는 거는 사실은 땅도 사야 되고 차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공장을 지으면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수요가 있을 때만 증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이라는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그게 증설이 끝나면은 매출이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좀 초점을 가지고 기업 발굴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을 올리는 기업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뉴스에 보다 보면은 완판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인기 네. 폭발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잡으셔가지고 종목 발굴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태용 대표께서는 종목을 발굴할 때 깊이 있는 기사를 많이 챙겨보신다. 똑같은 기사를 봐도 그걸 잘 캐치해내는 게 어쨌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한영 본부장님께서 어떠십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액티브 매니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실적 증감률이 가장 좋은 업체를 결과값으로 이제 찾아내는데 접근할 때는 사실 탑다운이랑 바텀으로 같이 좀 섞어서 하는 구조입니다. 탑다운에서 볼 때는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시장을 주식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 저희가 플레이를 해야 확률적으로 높을 건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게 지금 현재 올해 시장에서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 금리 이슈, 정치 이슈 다 어렵지만 어지럽게 저희를 너무 헷갈리게 하긴 하지만 사실 까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놓고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패권에 도전하는 쪽이 있고 그게 이제 단순 제조업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중국이 있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단순 에너지 수출 국가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사우디가 있는데 이쪽들이 도전을 하니까 방어를 하는 쪽이 있죠. 그게 이제 미국이고 근데 미국도 요 양쪽을 다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기술 규제로 방어를 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어지러워 보이지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게 테크 전쟁이더라. 근데 테크를 또 나눠놓고 보면 한 축은 IT 쪽 계열인 거고 왜냐하면 중국이 단순 제조업에서 하이테크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또 한 축은 또 에너지 쪽 계열인 거죠. 근데 IT 쪽은 저희가 알다시피 반도체, 뭐 AI, 뭐 로봇 이런 식으로 쭉 퍼져 나가는 세부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은 처음에는 저희가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재생 정도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저희가 또 변압기, 발전 뭐 이런 식으로 쭉 퍼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부 카테고리를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지션이 잘 돼 있느니 이거를 이제 탑10에서 저희가 발견하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올해 시장이 순환매가 되게 빠르면서도 이게 종목들이 좀 시세가 잘 나왔던 거는 뭐냐면 이 세부 카테고리에 포지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그냥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는 뭐 엔비디아의 하청업체 또는 이제 서프라이 체인으로서
원오브댐이 아니라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는 그런 업체들이 혼자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희가 탑다운에 접근했을 때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바텀업에서 이 기업들을 가서 저희가 실적을 찾아보고 멸시험 가지 않고 그다음에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교집합이기 때문에 픽을 하면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액티브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방식 자체는 다른 게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다 같은 종목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접근법으로 저희도 공부하는 게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찾아내는 게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한영 본부장께서도 사안을 단순하게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의 시기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어야 할 때 위험 신호를 잘 감지하는 능력도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위기나 이 추세 전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 뭐 어떤 지표들 좀 참고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는 거의 지표를 안 봐서 그러니까 국면마다 이제 봐야 될 지표가 다 다르잖아요. 때로는 뭐 환율을 봐야 되고 때로는 금리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뭐 대응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보는 거는 이제 금리 정도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금리가 예를 들면 5%다 그러면은 주식은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2배다 그러면 10% 정도 그러면 PR이 10배 정도가 적정한 거고 네. 금리가 뭐 2%로 낮은 수준이면 그러면 PR이 사실 50배 이 정도도 뭐 비싼 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고 근데 주로 이제 위험 감지 지표로 보는 건 심리적인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의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때 조심해야 되고 시장 참여자 인식이 지나치게 비관적일 때는 용기를 내야 되고 이런 게 오히려 큰 이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지표보다는 이제 기업 실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뭐 상장회사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고 그게 대해서 이제 열심히 좀 우리가 추적을 하고 그냥 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험 감지에 있어서 심리 지표를 많이 보신다. 또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이라는 점, 펀더멘털이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김태용 대표께서는 뭐 위험 감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도 한 10개 정도 핵심 지표를 보긴 하는데 네. 이제 그럼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딱 중요한 거 3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는 실업률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물가를 많이 보셨고 물가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는데 올해는 실업률이 제일 중요한 매크로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이익 성장률인데요. 주도 업종의 이익 성장률이 언제 둔화되는지.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특히 AI 관련 업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언제 둔화가 되는지, 성장률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에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 지표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 상시 보지 않아도 과하다라는 정도 또는 아주 싸다라는 걸 판단할 때 쓸 수 있는 지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총통화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M2라는 총통화 증가율 이거를 시가총액 전체로 나눠서 봤을 때 미국은 이제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이고요. 반면에 한국은 10년 평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밸류는 되게 싼 상황인데 이제 모멘텀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올해는 실업률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거시 지표 중에서 실업률과 그 유동성 지표를 좀 챙겨보시고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언제 둔화되는지도 위험 신호로 좀 감지할 때 참고를 하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한영 본부장께서도 위험 감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뭐 같은 연장인데 뭐 단어만 다를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환을 많이 보는 상황인데 이제 결국 환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보면 사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투자자 반응이 되게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단적인 예가 최근으로 보면 사실 상반기는 환이 너무 약세로 갔죠. 1380원대까지 가니까 외국인이 되게 부담 없이 수출 중심으로 수급이 되게 잘 들어왔는데 요게 방향성이 좀 바뀌는 것 같으니 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의 단적인 예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환을 좀 많이 좀 본다.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결국은 금리의 방향성이 환을 또 좌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단어일 거다. 근데 이제 저는 환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한영 본부장께서는 위험 감지 신호를 볼 때 환율 방향성을 눈여겨 보신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